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인숙입니다. 올해 75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또 자식을 키우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영상이 다른 분들께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4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도 채 안 된 나이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갔습니다. 그때 저는 35이었고 아이들은 큰아들이 10살, 둘째 딸이 8살, 막내 아들이 5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낡은 단층집 한 채와 새 아이 그리고 눈물뿐이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마루에 앉아 남편이 남긴 집을 둘러봤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남편이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집이었습니다. 지붕이 새면 직접 올라가 고치고 마당에 감나무를 심어 가을이면 함께 감을 땄던 집이었습니다. 이 집만은 지키자.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남겨주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낸 뒤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엔 시장에서 좌판을 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하나씩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졸업 후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갔고 막내 아들은 지역 공무원이 되어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고 부엌 한쪽에는 남편이 만들어준 작은 찬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야. 그게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 아이들을 키워낸 세월, 그 모든 게 이 집에 스며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큰아들이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던 아들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이제 효심이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간다면서요? 아들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런가 보더라.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 팔면 값 잘 쳐준대요. 재개발 들어가기 전이 제일 좋을 때래요. 아들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돈보다 추억이 남은 게 좋다. 이 집에서 너희 아버지 생각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단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모를 거다. 이 집 마루에 앉으면 내 아버지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부엌에 서면 내 아버지가 여보, 뭐해? 하고 부르는 것 같단다. 나한테 이 집은 그런 곳이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씁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올 때마다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니다. 괜찮아.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면 어떡하시려고요? 밤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요? 그런 일 없어. 나 아직 팔팔하다. 하지만 사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재개발 이야기로, 그 다음엔 건강 이야기로, 나중엔 외로움 이야기로.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들의 그 모든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저 내 아들이 날 걱정해 주는구나 생각했을 뿐입니다. 75해를 살면서 세상 물정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아들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2번이던 것이 일주일에 1번이 되었고 나중엔 주말마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시골에서 올라온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똑똑한 며느리가 시골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요. 그날도 2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응, 먹고 있다. 혼자라 대충대충 먹긴 하지만. 그러시니까 걱정이에요. 혼자 사시면 영양 불균형 오기 쉬우시잖아요. 며느리가 과일 깎는 걸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 얼씬도 안 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물가도 너무 올랐어요. 병원비도 장난 아니고요. 이 집 관리하는 것도 돈 많이 들잖아요. 괜찮다. 나 연금 나오는 거 있고 용돈 모아둔 것도 있어.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지금 팔면 최소 2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2억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낡은 집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나 받아? 네. 재개발 지역이라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이 적기예요. 며느리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우리랑 같이 사시면 훨씬 편하세요. 서울 오시면 문화센터도 다니시고 병원도 바로바로 가실 수 있고요. 우리가 모시기도 편하잖아요. 모시기 편하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제가 짐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너희 말도 일리가 있구나.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도 다 팔고 나갈 준비하고 있대요. 엄마만 여기 남으시면 더 외로우실 거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서울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손주들도 자주 보시고요. 손주 이야기에 제 마음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손주들을 1년에 2~3번밖에 못 보는 게 늘 아쉬웠거든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 아이고, 엄마.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좋은 값 받으세요.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심은 지 40년이 넘은 나무였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 나무를 두고 가야 하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찬장에 손을 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흔적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서류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재개발 동의서예요. 그냥 여기 인감만 찍으시면 돼요. 이게 뭔데?
재개발 진행하는데 동의한다는 서류예요.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보상금 못 받으세요. 서류에는 빽빽하게 한자와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안경 안 쓰세요? 요즘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동의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이 대충 설명했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하는 거니? 네, 엄마. 안 하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보상도 못 받으시고 집도 못 팔아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해치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내 자식이 날 해칠 리 없었습니다. 저는 빨간 인주에 도장을 찍어 서류에 눌렀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여기도요. 아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챙긴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계세요. 절차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고맙다. 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엄마는 편하구나.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도 안 먹고 서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요. 다음에 천천히 뵐게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인데 뭘 걱정하나.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찍은 도장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주홍 글씨가 될 줄은, 그 서류가 단순한 동의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 손으로 제 집을, 제 미래를, 제 존엄을 넘겨준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도장을 절대 찍지 않았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원래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엔 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재개발 일로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온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껍고 묵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통지서.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새 소유자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우.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박인숙에서 김현우로 이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우야, 이게 뭐야? 동사무소에서 소유권 이전 통지서가 왔는데. 아, 그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 임시로 명의 바꿔둔 거예요. 재개발 진행하려면 그래야 한대요. 걱정 마세요. 다 끝나면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그런 거야? 네. 법적인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복잡해서 엄마가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럼 집은 아직 내 거지?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바빠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날 속일 리 없어. 법적 절차라잖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박 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인숙 씨, 우리 집도 재개발 동의서 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인숙 씨 댁은 어때요? 우리도 비슷해요. 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이 동네 재개발 올해는 안 된대요. 내년에나 시작한대요. 네. 그럼 지금 동의서 받는 건 뭐예요? 그러게요. 나도 이상해서요. 박 씨 할머니가 돌아간 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엄마다. 재개발이 내년이라던데 맞니? 전화 좀 해라.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나 시어머니야. 현우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무슨 일 있니? 역시 읽음만 떴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제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지금 어머님 명의가 아니시네요.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주인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한 달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 집에 살 권리는요? 그건 소유주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감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큰일 낸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도 넘게 걸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일하다가 못 받는 거잖아요. 현우야, 엄마가 동사무소 갔다 왔다. 집이 4명이라던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법적 절차라고. 근데 며느리, 왜 전화를 안 받니? 문자도 답이 없고. 엄마, 저희도 바빠요. 맨날 전화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휴, 엄마. 나중에 다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좀 그냥 기다려주세요. 딸깍.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믿었던 아들이 어쩌면 저를 배신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날 버릴 리 없어. 설마. 창밖을 보니 감나무 아래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대답 없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들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신발을 가지런히 벗지도 않았습니다. 현우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이 집 재개발 빨리 진행된대요. 다음 달부터 철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엄마가 당분간 다른 데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데라니? 내가 어디로 가?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 집 근처에 원룸 하나 알아봤어요. 원룸? 너희 집은 안 되니? 아들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방이 좁아요.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재택 근무하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가까운 곳에 작은 방 하나 얻어드리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서로 편하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얼마나 있어야 하는데? 재개발 끝나면 새 아파트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만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한 2년? 3년? 뭐 그 정도요. 아들의 대답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에 추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여기서 좀 더 있으면 안 될까? 철거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엄마,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철거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얼른 나가셔야죠.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세요. 원룸이 좁거든요. 짐을 최소한으로? 네.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정도만요. 나머지는 창고 빌려서 넣어둘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찬장을 만졌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를 창문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 새 집 나오면 다시 쓰시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우리 집을 떠나야 한대. 이틀 후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트럭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빨리 챙기세요. 오늘 출발해야 해요. 오늘? 나한테 준비할 시간도 안 주니? 엄마,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지금 가야죠. 저는 서둘러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지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몇 장을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챙겼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써준 편지도 가져갔습니다. 엄마,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나머지는 제가 정리할게요. 현우야, 그 찬장만큼은 버리지 마라. 내 아버지가 만든 거야. 네네, 알았어요. 빨리 나가세요.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땀 흘리던 집이었습니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우리 집.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수석에, 아들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라디오만 켰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장 보러 가던 시장, 친구들과 차 마시던 카페, 남편과 산책하던 공원,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엄마, 잠깐 휴게소 들를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화장실 다녀오시고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그래.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을 씻고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까 주차했던 자리에 차가 없었습니다. 여기 세웠는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곳에 주차한 건가 싶어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현우야, 어디야? 차가 없는데? 뚜루루루 뚜루루루.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엄마 어디 가면 되니? 차가 안 보인다. 전송됨. 하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전화 연결이 제한되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차단되었습니다. 빗속에 홀로 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제 아들이 저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갔다는 것을. 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휴게소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손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사진 몇 장과 낡은 지갑, 그리고 통장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해 볼까? 둘째 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왜요? 지금 바빠요. 아가, 엄마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인데. 엄마, 나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는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막내야, 엄마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데 형이 차를 두고 가버렸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이 엄마를 여기 두고 갔단다. 에이, 엄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형이 화장실 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전화도 안 받고 차단까지 했어. 엄마, 형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하신 거 아니에요? 형이 왜 그러겠어요? 막내 목소리에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겠니? 그냥 버린 거야. 엄마, 저도 지금 일하는 중이라 정신없어요. 일단 형한테 연락해 보세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자식 셋을 낳아 키웠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뭘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휴게소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계시던데. 아, 네, 괜찮습니다. 버스 놓치셨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저를 두고 갔습니다. 네, 실수로요? 아니요, 일부러요. 청소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깔데 있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밤새우시면 안 돼요. 경비 아저씨가 나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청소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근처에 있어요. 거기는 24시간이니까 오늘 하룻밤은 거기서 보내시고 내일 사회복지센터 찾아가 보세요. 사회복지센터요? 네. 할머니 같은 분들 도와주는 곳이에요. 제가 전화번호 적어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버스 타는 곳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제 자식이 아닌 낯선 사람이.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갔습니다. 밤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노숙자처럼 보이는 분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나도 이제 저렇게 되는 건가?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소 아주머니가 적어준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네, 사회복지센터입니다. 저기요. 갈 곳이 없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센터로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택시를 타고 센터로 갔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집 명의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재개발 동의서가 아니라 매매 위임장이었나 봅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범죄예요. 고소하셔야 합니다. 고소요? 제 자식을요? 네. 안 그러시면 어르신이 더 힘들어지십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살 방법만 알려주세요.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임시 거처부터 마련해 드릴게요. 임대 아파트 신청도 도와드리고요. 며칠 후 작은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빈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7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 손이 아직 남았잖아. 40년간 아이들 밥 해주고 반찬 만들어 팔던 이 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향의 감나무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해 볼게. 지켜봐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75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과 제 의지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 거래 내역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요? 한 달 전에 큰 금액이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전부 이체됐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가 들어왔는데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는데요? 김현우 씨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을 판 돈이었습니다. 제 집을 판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다가 아들 계좌로 다 빠져나간 겁니다. 이거 제가 이체한 건가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됐네요. 어르신 공인인증서로요. 저는 인터넷 뱅킹 할 줄도 모르는데요. 그럼 혹시 다른 분이 어르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신 건 아닐까요? 아들이었습니다. 몇 달 전 아들이 엄마 요즘 은행 업무는 다 인터넷으로 해야 해요. 제가 공인인증서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준비하고 있었던 거구나. 제가 도장을 찍던 날, 집 명의를 넘기던 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휘청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손에 남은 건 임대 아파트 보증금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제 자식을 너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날 버릴까 하는 마음이 모든 걸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들이 가져왔던 그 서류들, 재개발 동의서라고 했던 그 종이들,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아니,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매 위임장, 소유권 이전 동의서, 금융거래 위임장. 제가 찍은 도장은 재개발 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집을 팔 권리, 제 돈을 옮길 권리, 모든 걸 아들에게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넘겨준 거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평생 일해서 남긴 집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75인데 돈도 없고 집도 없어.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날 믿고 아이들 셋을 다 키워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을 떠올리니 조금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된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아직 내 손이 남았잖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조금 샀습니다. 남은 돈을 아껴 써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네. 40년간 아이들에게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이 맛이라면 팔 수 있을 거야.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것,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사람들 먹이던 일,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좌판을 하나 빌렸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었습니다.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반찬 사세요. 직접 만든 집밥 반찬이에요.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75 나이에 시장 좌판에서 반찬을 파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멈춰 섰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천 원입니다. 맛 좀 볼 수 있어요? 조금 덜어드렸습니다. 오, 이거 진짜 집에서 끓인 맛이네요. 하나 주세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5천 원을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판 건 3개뿐이었습니다. 15,000원.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그 말들이 저를 지탱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할매 반찬집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나가면 저를 기다리는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빼앗아간 돈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보, 나 혼자 살아가고 있어. 보고 있지? 매일 밤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시장 구석 작은 좌판에서 시작한 제 반찬 장사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서너 명이던 손님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있어요? 할머니,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소문났어요. 다들 먹고 싶대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분이 제 좌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SNS에 올리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저야 뭐. 며칠 후부터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인스타에서 본 그 할매 반찬집이죠? 할머니, 저도 사진 찍어도 될까요? 신기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빠르게 소문을 퍼뜨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박인숙 할머니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도시락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반찬을 저희 도시락에 넣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도시락 업체요? 네. 요즘 진짜 집밥 맛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할머니 반찬이면 딱일 것 같아서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시락 업체에 납품하면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통장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방송국에서 일하는 PD인데요. 방송국이요? 네. 진짜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제 이야기요? 네. SNS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봤어요. 혼자서 이렇게 반찬 장사 시작하신 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방송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이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평소처럼 반찬 만드시면 돼요. PD님이 말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할머니, 이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돈도 다 잃었죠. 네, 그게 무슨. 하지만 제 손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제 주름진 손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낯선 사람들이 저를 응원했습니다. 며칠 후 홈쇼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방송에서 할머니 반찬 세트를 팔고 싶은데요. 홈쇼핑이요? 네. 요즘 할머니 이야기가 화제거든요. 분명 잘 될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홈쇼핑에 나간다니. 촬영 날 스튜디오는 너무 밝고 화려했습니다. 할머니, 카메라 보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숙입니다. 올해 75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평생 이 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보여줬습니다. 이 손으로 만든 반찬입니다. 제 자식들한테 해주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15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1000세트가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완판입니다. 스태프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며칠 후 은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홈쇼핑 수익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돈이야. 내가 번 돈. 아들이 빼앗아간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제 손으로, 제 정성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다시 일어섰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생겼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고향의 감나무는 여기서 보이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 감나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젠 새로운 뿌리를 내렸습니다. 제 손으로, 제 힘으로. 7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인생. 누가 뭐래도 이건 제 것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할매 반찬 김인숙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대표? 평생 그런 호칭을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 사진에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할매 반찬은 이제 제법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작은 점포도 생겼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절을 겪은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같이 해요. 우리 손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함께 일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점포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남자, 수척한 얼굴, 흐트러진 셔츠 깃.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현우야. 여기 반찬 주문하신 분 맞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미안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한 사업 다 망했어요. 집도 다 날렸고 와이프도 날 떠났어요.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비에 젖은 아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산서를 건넸습니다. 그럼 반찬값부터 정리하세요. 엄마, 나야 엄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손님한테 공짜로 드리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휴게소에 버렸을 때 용서를 구했나요? 엄마, 당신이 제 집을 팔아 돈을 가져갔을 때 미안하다고 했나요? 그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업만 잘 되면 엄마한테 더 잘해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저를 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밥을 차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저는 배웠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 제 가치를 지키는 법을. 그럼 일하세요. 저처럼. 네. 저도 75의 나이에 시장 좌판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게 안 라디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완판 행진. 진짜 엄마의 손맛, 할매 반찬 김인숙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이라고 할 것까진 없어요. 그냥 제 손으로 다시 시작했을 뿐이에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의미 없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은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국을 그릇에 담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드세요. 공짜예요.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저는 당신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반찬 가게 주인일 뿐이에요.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그래요. 평생 이 손으로 당신들 먹여 살렸죠. 그런데 당신은 그 손을 버렸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우 씨, 다 드셨으면 나가주세요. 손님들 올 시간이에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저처럼. 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직원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분이. 네, 제 아들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저는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현우를 봤어. 완전히 망한 모습으로 왔더라고.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약해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 나는 더 이상 누구한테도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여보, 나는 내가 버린 그날부터 다시 태어났단다. 그 말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휴게소에서 버림받았던 그날의 빗방울. 그 어둠 대신 이제 제 세상엔 제가 지켜낸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반찬에 김이 피어오르는 부엌.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제 힘으로 다시 세운 인생.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5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심지어 자식의 사랑도. 하지만 잃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제 손과 제 의지.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박인숙이었습니다.